제목 딱 오늘 하루만이야. 20년 만에 만난 첫사랑 동창에게 흔들려버린 유부녀의 위험한 하룻밤. 그 후 누구나 가슴속에 품고 사는 이름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빛바랜 졸업 앨범 속에 묻어두었던 그 시절의 첫사랑. 다시 만날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무료한 일상에 지쳐가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20년 만에 기적처럼 첫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딱 하루만 내 안에 내 엄마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여자로 살고 싶었던 그녀의 위험하고도 애틋한 일탈.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전 6시 어김없이 알람이 울렸다. 나는 습관처럼 눈을 뜨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옆자리에는 남편이 등을 돌린 채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22년째 보는 저 등짝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부엌으로 나가 쌀을 씻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굽고 나물을 무쳤다. 고소한 냄새가 집안을 채웠지만 내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 여보, 식사하세요. 준서가 짐이나 밥 먹자. 내 목소리는 기계음처럼 건조했다. 남편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와 식탁에 앉았다. 잘 잤냐는 인사 따위는 없었다. 그저 국을 한술 뜨고는 싱겁네 한마디가 전부였다. 고3 아들은 이어폰을 꽂은 채 식탁에 앉았고 중3 딸은 스마트폰을 보느라 숟가락질도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엄마, 나 오늘 학원 늦게 끝나. 데리러 오지 마. 딸아이가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그래, 알았다. 조심해서 다녀와. 식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집안에는 다시 정막만이 남았다. 나는 식탁 위에 남겨진 빈 그릇들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내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 같았다. 설거지를 끝내고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었다. 베란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셨지만 내 마음속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다. 내 이름은 박수진. 올해 나이 47.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내 이름 석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자글자글했고 피부는 푸석해져 있었다. 한때는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나도 꿈이 있었고 설렘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시들어버린 걸까? 그때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이 진동했다. 지잉. 무심코 화면을 확인했다. 낯선 번호가 아니었다. 고등학교 동창의 총무를 맡고 있는 김태수였다. 수진아, 잘 지내지? 이번 주 토요일에 동창회 한다. 이번엔 꼭 나와라. 다들 너 보고 싶어 해. 매년 오는 문자였다. 늘 그렇듯 바쁘다는 핑계로 무시하려 했다. 그런데 문자 끝에 덧붙여진 한마디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번에 준혁이도 온대. 이준혁 알지? 야구부 에이스. 이준혁?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다. 20년 전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며 공을 던지던 소년. 내 책상 위에 몰래 우유를 올려두고 도망가던 그 아이. 내 첫사랑이었다. 가슴이 쿵쿵 뛰었다. 설렘일까, 두려움일까?
아니면 그리움일까?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이번엔 가보고 싶었다. 아니, 가야만 할 것 같았다. 이 지긋지긋한 쳇바퀴 같은 일상에서 단 하루라도 탈출하고 싶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보냈다. 그래, 갈게.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내 마음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남편에게는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둘러댔다. 남편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 무관심이 차라리 다행이었다. 나는 백화점에 갔다. 몇 년 만에 내 옷을 사러 간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늘 남편 옷, 아이들 옷만 사느라 내 옷은 시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충 샀으니까.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매장 거울 앞에 섰다.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어보았다. 아직 죽지 않았구나. 거울 속 여자가 낯설게 웃고 있었다. 40대 중반의 나이지만 꾸준히 관리한 덕분에 몸매는 무너지지 않았다. 화장품 매장에 들러 립스틱도 샀다. 붉은색 립스틱을 입술에 바르니 생기가 돌았다. 준혁이는 어떤 모습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머릿속은 온통 준혁이 생각뿐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야구부 주전 투수였던 준혁이는 전교생의 아이돌이었다. 큰 키에 다부진 어깨, 웃을 때면 반달이 되는 눈웃음까지. 모든 여학생이 그를 좋아했다. 나도 그 중 하나였다. 하지만 나는 소심해서 말 한마디 걸지 못했다. 그저 멀리서 그가 운동하는 모습을 훔쳐볼 뿐이었다. 어느 날 학교 길이었다. 비가 쏟아지는데 우산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내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었다. 같이 쓰고 가자. 준혁이었다. 땀 냄새와 비누 냄새가 섞인 묘한 향기가 훅 끼쳐왔다. 우리는 말없이 빗속을 걸었다. 내 어깨가 젖지 않게 우산을 내 쪽으로 기울여주던 그 아이의 어깨가 흠뻑 젖어 있었던 것을 나는 잊을 수가 없었다. 졸업식 날 그는 나에게 야구공 하나를 건네주었다. 나 프로 가서 꼭 성공할게. 그때 다시 만나자, 수진아.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내가 대학에 가고 그가 프로 입단에 실패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그 후 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식조차 듣지 못했다. 20년이 지났다. 그는 어떻게 변했을까? 배 나온 아저씨가 되었을까? 아니면 여전히 그 시절의 소년 같은 미소를 간직하고 있을까?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귀걸이를 골랐다. 오늘만큼은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여자 박수진으로 그 앞에 서고 싶었다. 동창의 장소는 강남의 한 고깃집이었다. 입구에 들어서자 시끌벅적한 소음과 고기 굽는 냄새가 훅 끼쳐왔다. 수진아, 여기야, 여기. 친구들이 나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반가운 얼굴들이 보였다.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친구들도 있었고 여전히 관리 잘한 친구들도 있었다. 나는 겉옷을 벗고 자리에 앉았다. 야, 박수진, 너 하나도 안 변했다. 방부제 먹었냐? 어쩜 피부가 이렇게 곱니? 역시 우리 학교 퀸카답다. 친구들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나는 웃으며 잔을 받았다. 그런데 내 눈은 자꾸만 출입구 쪽을 향했다. 그가 오지 않은 걸까? 실망감이 밀려올 즈음이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세월이 흘러 눈가에 주름이 잡히고 흰머리가 조금 보였지만 그는 여전히 빛이 났다. 준혁이었다. 야, 이준혁? 대스타 오셨네. 남자 동창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그를 반겼다. 준혁이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친구들과 악수를 했다. 그의 시선이 좌중을 훑다가 나에게서 멈췄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주변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지고 오직 그와 나만 존재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가 천천히 내게로 다가왔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수진아.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낮고 굵어진 목소리였지만 그 울림은 여전했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응. 너도 잘 지냈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다. 여전히 예쁘네. 그의 한마디에 내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그는 내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20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우리는 금세 예전으로 돌아갔다. 술잔이 오고 갔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친구들은 옛날 이야기에 꽃을 피웠다. 하지만 나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신경은 온통 옆에 앉은 준혁이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의 팔이 내 팔에 스칠 때마다, 그의 숨결이 내 귓가에 닿을 때마다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짜릿했다. 그도 나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따금씩 마주치는 눈빛이 뜨거웠다. 그 눈빛은 20년 전 비 오는 날 나에게 우산을 씌워주던 소년의 눈빛 그대로였다. 아니, 그보다 더 깊고 농밀한 남자의 눈빛이었다. 술자리가 파할 무렵이었다. 다들 2차로 노래방을 가자고 시끄러웠다. 수진아, 너도 갈 거지? 오늘 집에 안 들어가도 된다며. 친구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나는 망설였다. 이대로 헤어지기는 아쉽고 그렇다고 시끄러운 노래방에 가서 망가지고 싶지는 않았다. 그때였다. 준혁이가 테이블 밑으로 내 손을 툭 쳤다. 깜짝 놀라 쳐다보니 그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꼬깃꼬깃 접힌 냅킨이었다. 나는 몰래 냅킨을 펼쳐보았다. 우리 둘만 따로 나갈래? 숨이 턱 막혔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이것은 명백한 유혹이었다. 거절해야 했다. 나는 가정이 있는 유부녀니까. 하지만 내 몸은 머리와 다르게 반응했다.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나는 준혁이를 쳐다보았다.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담배 좀 피우고 올게. 먼저들 가 있어. 그가 나가고 잠시 후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금방 따라갈게. 거짓말이었다. 나는 화장실이 아니라 식당 뒷문으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내 볼을 식혀주었다. 뒷문 앞 가로등 아래 준혁이가 서 있었다. 담배를 피우고 있던 그가 나를 보자마자 담배를 비벼 끄고 다가왔다. 나와줬구나. 그가 웃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죄책감 따위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가자. 그가 내 손을 잡았다. 크고 따뜻한 손. 20년 전 빗속에서 잡고 싶었지만 잡지 못했던 그 손이었다.
우리는 친구들 몰래 도망치듯 골목길을 빠져나왔다.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았지만 그 배덕감이 오히려 나를 더 흥분시켰다. 우리는 번화가를 벗어나 한적한 공원길을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비추는 산책로. 밤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봄바람이 살랑거릴 때마다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다. 밤 공기 좋다. 그치? 준혁이가 정적을 깼다. 응, 정말 좋네.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가 묘한 긴장감을 주었다. 너 결혼 생활은 어때? 행복해?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행복. 글쎄, 그냥 사는 거지 뭐.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행복한지 불행한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 너는 결혼 안 했어? 했다가 혼자가 됐어. 5년 전에. 어머, 미안해. 몰랐어. 아니야. 괜찮아. 안 맞아서 헤어진 건데 뭐. 지금은 홀가분해. 그는 덤덤하게 말했지만 쓸쓸해 보였다. 나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수진아, 응? 나 사실 오늘 동창회 나온 거 너 보러 나온 거야. 그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을 등진 그의 얼굴이 그림자져서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너 보고 싶었어? 아주 많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속 깊이 박혀있던 봉인을 해제해버렸다. 나도 너 보고 싶었어, 준혁아. 내 입에서 진심이 터져나왔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그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다. 그때 왜 그랬어? 졸업식 날. 다시 만나자고 해놓고 왜 연락 안 했어? 내가 원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부끄러웠어. 프로 입단 테스트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내 앞에 설 자신이 없더라. 너는 명문대 가서 잘 나가는데 나는 고졸 백수 건달 같아서 성공해서 멋지게 나타나고 싶었는데 그게 맘대로 안 되더라. 바보. 나는 내가 야구를 잘해서 좋아한 게 아니었어. 그냥 이준혁이라는 사람이 좋았던 건데. 내 말에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지금은 어때? 지금의 이준혁도 좋아해 줄 수 있어? 그의 눈빛이 너무나 뜨거워서 나는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이 남자는 지금 나에게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묻고 있었다. 유부녀인 나에게 위험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내 심장은 이미 대답을 하고 있었다. 응, 좋아. 그가 내 손을 잡았다. 20년의 세월을 돌아 맞잡은 두 손이 뜨겁게 타올랐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밤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 아래서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밤이 끝날 때까지 나는 이 남자의 여자이고 싶었다. 준혁이의 차 조수석에 앉았다. 차 안에는 은은한 시트러스 향기가 감돌았다. 그 향기가 마치 준혁이의 채취 같아서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시동이 걸리고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네온 사인이 유성우처럼 뒤로 밀려나갔다. 어디로 갈까?
집으로 데려다 줄까? 준혁이가 운전대를 잡은 채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핸들을 잡은 손등에는 힘줄이 붉어져 있었다. 그도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집.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다. 퀴퀴한 음식 냄새가 배어있는 부엌 무뚝뚝한 남편의 등짝,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아이들. 그곳은 나에게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다. 20년 만에 찾은 이 떨림을 안고 다시 그 감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흐를수록 차 안의 공기는 더욱 팽팽해졌다. 신호대기에 걸려 차가 멈췄다. 준혁이가 나를 쳐다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반쯤 비추고 있었다. 깊고 우수에 찬 눈동자가 나를 올가매는 것 같았다. 수진아.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가기 싫어.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다. 나조차도 놀랄 만큼 대담하고 솔직한 고백이었다. 집에 가기 싫어 준혁아. 그냥 너랑 있고 싶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나는 내 인생 처음으로 일탈을 선언했다. 준혁이의 눈이 커졌다.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망설임이 교차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신호가 바뀌었다. 준혁이는 말없이 핸들을 꺾었다.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었다. 유턴이었다. 차가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지옥이라도 좋았다. 오늘 밤은 이 남자와 함께 타오르고 싶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밤바람이 들어와 뜨겁게 달아오른 내 얼굴을 식혀주었다. 나는 눈을 감고 이 순간의 짜릿함을 만끽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준혁이의 오피스텔은 깔끔하고 모던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선 남자의 공간이 주는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다. 회색 톤의 벽지 널찍한 소파 그리고 창가에 놓인 턴테이블. 모든 것이 준혁이를 닮아 세련되고 쓸쓸해 보였다. 들어와. 준혁이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나는 쭈뼛거리며 거실로 들어섰다. 갑자기 어색함이 밀려왔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대담하게 유혹했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심장이 쪼그라들었다. 나는 유부녀였고 그는 독신남이었다. 이 공간에 단둘이 있다는 사실이 주는 무게감이 실감났다. 와인 한잔 할래? 준혁이가 분위기를 풀려는 듯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코올의 힘이라도 빌려야 할 것 같았다. 그가 와인을 따르는 동안 나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장식장에는 그가 선수 시절 받았던 트로피와 야구공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증거들이었다. 20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각자의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 쳤던가. 안쓰러움과 대견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여기. 그가 건넨 와인 잔을 받아들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정적을 깼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시자 뜨거운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취기가 오르자 용기가 생겼다. 나는 준혁이를 바라보았다. 그도 나를 보고 있었다. 준혁아. 응. 나 오늘 나쁜 여자 될 거야. 그는 미소 지으며 내 손에 들린 와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아니, 너는 나쁜 여자가 아니야. 그냥
내 첫사랑 박수진이지.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숨결이 내 입술에 닿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입술이 닿는 순간 머릿속에서 불꽃놀이가 터지는 것 같았다. 20년 동안 메말라 있던 내 감각들이 일제히 깨어났다. 그의 입술은 뜨겁고 부드러웠다. 조심스러운 탐색전은 곧 격렬한 갈증으로 변했다. 우리는 서로를 탐닉했다. 억눌려왔던 그리움과 욕망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가 나를 안아올려 침실로 향했다. 침대에 눕혀진 내 위로 그가 그림자처럼 덮쳐왔다. 수진아, 사랑해. 20년 전에도 지금도. 그의 고백이 내 귓가에 울렸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남편에게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내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나는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 준혁아. 딱 오늘만이야. 오늘이 지나면 꿈처럼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나를 꽉 안아줘. 부서질 정도로. 우리의 밤은 뜨겁고 길었다. 죄책감 따위는 끼어들 틈이 없었다. 오직 서로의 체온과 숨소리만이 존재했다. 나는 그 밤 그에게서 여자로서의 나를 다시 찾았다. 눈을 떴을 때는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그리고 내 허리를 감고 있는 묵직한 팔. 현실감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어젯밤에 황홀했던 기억은 순식간에 공포와 죄책감으로 바뀌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준혁이의 팔을 치우고 몸을 일으켰다. 곤히 잠든 준혁이의 얼굴이 보였다. 아이처럼 무방비한 표정으로 자고 있는 그를 보니 가슴이 아릿했다. 더 자게 두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날이 밝으면 마법은 풀린다. 나는 신데렐라처럼 도망쳐야 했다. 옷을 주워 입는 손이 떨렸다.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묶고 가방을 챙겼다. 그냥 가려다 식탁 위에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다. 나는 펜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몇 글자 적었다. 준혁아, 어젯밤은 꿈이었어.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 연락하지 마. 비겁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 관계를 지속하기엔 나는 잃을 게 너무 많았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안정감, 비록 껍데기뿐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버릴 용기가 없었다. 메모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나는 도망치듯 현관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엉망이었다. 립스틱은 번져 있고 눈은 퀭했다. 화려한 일탈의 끝은 이렇게나 초라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새벽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내 몸에는 씻을 수 없는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후회인지 미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띠띠띠띠. 현관문이 열리고 익숙한 집 안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벗어놓은 남편의 양말, 과자 부스러기가 널린 거실 테이블. 어젯밤의 그 세련되고 모던한 오피스텔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지극히 현실적인 난장판이었다.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거실 소파에서 불쑥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서 자고 들어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밤을 새운 건지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당신 안 잤어. 묻잖아. 외박하고 이제 들어오냐고. 남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꺼냈다. 동창회 끝나고 친구들이랑 찜질방 갔어. 오랜만에 만나서 수다 떠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미안해 연락 못해서. 찜질방 핸드폰은 왜 꺼놨어? 배터리가 다 돼서. 충전기를 안 가져갔잖아.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내 몸에서 낯선 남자의 냄새가 날까봐 조마조마했다. 술 냄새 봐라. 작작 좀 마셔. 애 엄마가 밖으로 나돌기나 하고. 아침밥이나 차려. 남편은 짜증을 내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휴.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다행히 넘어갔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밀려오는 자괴감에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었다. 뜨거운 물로 몸을 벅벅 문질러 닦았다. 준혁이의 체온을 그와의 기억을 모두 씻어내려 했다. 피부가 벌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닦았지만 가슴속에 새겨진 문신 같은 그리움은 지워지지 않았다. 밥을 차리고 빨래를 개고 청소를 했다. 다시 시작된 쳇바퀴 같은 일상.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다. 모든 게 지옥처럼 느껴졌다. 남편의 쩝쩝거리는 밥 먹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싫었고 아이들의 무관심한 태도가 서러웠다. 준혁이가 보고 싶었다. 미치도록 보고 싶었다. 불과 몇 시간 전 내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남자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나는 베란다에 나가 몰래 눈물을 훔쳤다. 내가 버리고 온 것은 하룻밤의 일탈이 아니라 내 영혼의 안식처였음을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준혁이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아니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니 안 오겠지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화면을 확인했다. 하지만 핸드폰은 조용했다. 준혁이는 내 부탁대로 연락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내 메모를 보고 화를 냈을까 아니면 슬퍼했을까? 어느 날 오후였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파트 단지 입구에 낯익은 차가 세워져 있었다. 검은색 SUV. 준혁이의 차였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설마. 나는 걸음을 멈추고 차 쪽을 바라보았다. 운전석 창문이 반쯤 내려가 있고 그 안에서 누군가 밖을 주시하고 있었다. 준혁이었다. 그는 며칠 사이에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수염도 깎지 않아 거뭇거뭇했고 눈은 퀭했다. 그는 내 아파트동 입구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분명했다. 준혁아. 이름을 부르고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동네 주민들이 보는 눈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그를 만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숨죽여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담배를 한 대 피우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소리가 내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그는 한참을 더 머물다가 시동을 걸고 천천히 차를 돌려나갔다. 그의 차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미안해 준혁아. 정말 미안해.
나도 너 보고 싶어. 죽을 만큼 보고 싶어. 그의 아리가 내 가슴으로 전해져 왔다. 그도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아파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다가가지 못하는 평행선 위를 걷고 있었다. 이 잔인한 운명이 원망스러웠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왜 하필 지금이야? 나는 장바구니를 팽개치고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오열했다. 내 안에 갇혀있던 여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사랑받고 싶다고, 그 사람에게 가고 싶다고.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현관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1층 로비 문이 열리고 나는 아파트 단지 입구로 걸어갔다. 멀리서 검은색 SUV 옆에 서 있는 준혁이가 보였다. 그는 바닥만 내려다보며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준혁아. 내 목소리에 그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며칠 사이 헬쑥해진 얼굴이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밝아졌다. 그는 담배를 던져버리고 내게로 달려왔다. 수진아. 그가 와락 나를 끌어안았다. 아파트 입구였지만 주변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품에 안기는 순간 며칠 동안 나를 괴롭혔던 불안과 공포가 눈 녹듯 사라졌다. 익숙한 채취와 단단한 팔이 나를 안도하게 만들었다. 왜 연락 안 했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메모 한 장 달랑 남기고 사라지면 어떡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무서워서 그랬어.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서 있었다. 한 번만 더 보자. 도저히 못 있겠어. 너 없는 며칠이 지옥 같았어. 준혁이가 내 얼굴을 감싸주며 애원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안 돼, 준혁아.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 나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 여기서 멈춰야 해. 거짓말하지 마. 너 행복하지 않잖아. 그날 밤 내가 그랬잖아. 남편이랑 사는 거 지옥 같다고. 나한테 와. 내가 너 책임질게.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독이 든 성배였다. 내가 그를 선택하는 순간 내 가정은 파탄나고 아이들은 상처받을 것이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밀어냈다. 가. 제발 가줘.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날 밤은 그냥 실수였어. 실수? 그게 어떻게 실수야?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준혁이가 소리쳤다. 그때였다. 빵!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들렸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로 들어오려던 은색 세단 한 대가 우리 쪽을 향해 라이트를 비췄다. 남편 차였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는 길이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우리 두 사람을 정통으로 비추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준혁이를 밀쳐내고 고개를 돌렸다. 누구야? 남편이 차창을 내리고 소리쳤다. 거리가 있어서 내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 같았다. 빨리 가. 제발 빨리 가. 나는 준혁이의 등을 떠밀었다. 준혁이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이를 악물며 차에 탔다. 수진아, 나중에 연락할게. 꼭 받아. 그는 그 말을 남기고 급하게 차를 돌려나갔다. 나는 남편의 차가 다가오기 전에 아파트 화단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남편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야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지옥문 앞까지 갔다 온 기분이었다. 그날 밤 집안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아까 아파트 입구에 서 있던 여자 당신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 계속 집에 있었는데. 거짓말하지 마. 옷차림이 딱 당신이었어. 옆에 있던 그 남자 누구야? 잘못 봤겠지. 내가 남자가 어디 있어. 의부중이야 뭐야. 나는 짐짓 화를 내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등 뒤로 남편의 의심 가득한 시선이 꽂히는 게 느껴졌다. 설거지하는 내내 손이 떨려 그릇을 깨뜨릴 뻔했다. 그날부터 남편의 감시가 시작되었다. 내 핸드폰을 수시로 검사하고 장 보러 가는 시간까지 체크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 죄지은 자의 불안함이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남편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평소에는 잠금 패턴이 걸려 있어 볼 수 없었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화면이 켜져 있었다. 김대리 오빠 오늘 언제 와? 나 기다리는데. 김대리? 오빠? 내 눈을 의심했다. 김대리라면 남편 회사 여직원이었다. 손이 떨려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패턴이 풀려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자 메시지함을 열었다. 자기야 어제 너무 좋았어. 마누라한테는 야근한다고 둘러댔지? 응. 그 여편네는 멍청해서 다 믿어. 조금만 참아. 애들 대학 가면 이혼하고 너한테 갈게. 사랑해 오빠. 빨리 와.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았다. 지난 10년 남편이 바쁘다며 늦게 들어오고 주말마다 골프 치러 간다며 나갔던 그 모든 시간이 불륜이었다. 심지어 상대는 띠동갑도 넘는 회사 부하 직원이었다. 나는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준혁이를 밀어내고 가정을 지키려 애썼다. 그런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딴살림을 차리고 나를 기만하고 있었던 것이다. 허탈함이 밀려왔다. 그리고 그 허탈함은 곧 뜨거운 분노로 바뀌었다. 내가 왜 죄책감을 느꼈지? 내가 왜 미안해했지? 샤워기 물소리가 멈췄다. 나는 남편의 핸드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족쇄가 풀리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나는 이제 자유다. 너를 배신했다는 죄책감 따위 이제 개나 줘버려라. 남편이 콧노래를 부르며 욕실에서 나왔다. 개운하네. 나 잠깐 회사 좀 나갔다 올게. 급한 일이 생겨서. 급한 일? 김대리 만나러 가는 거겠지. 나는 소파에 앉아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여보, 앉아봐. 할 얘기 있어. 지금? 나 바쁜데. 갔다 와서 하면 안 돼? 아니, 지금 해. 중요하니까. 내 목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남편은 쭈뼛거리며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일인데 그래? 돈 필요해? 이혼해. 뭐? 우리 이혼하자고. 남편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미쳤어?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갱년기야? 아니, 제정신이야. 나 더 이상 당신 밥 해주는 식모로 살기 싫어. 그리고 당신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것도 지겨워. 야 박수진,
너 배가 불렀구나.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사니까 세상 물정 모르지? 이혼하면 너 뭐 해 먹고 살 건데? 길바닥에 나앉고 싶어? 남편은 나를 조롱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주눅 들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걱정 마. 내가 알아서 먹고 살 테니까. 그리고 당신. 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김대리랑 살림 차리려면 위자료나 두둑이 준비해둬. 증거는 이미 내 핸드폰으로 다 옮겨놨으니까.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너 방금 뭐라 그랬어? 김대리, 내가 그걸 어떻게 해? 핸드폰 관리 좀 잘하지 그랬어. 10년이라며? 10년 동안 나 속이고 딴 년이랑 놀아나니까 재밌었니? 여보, 그게 아니라 오해야. 오해는 무슨. 더 이상 구차하게 굴지 마. 나도 당신 사랑 안 해. 우리 쇼윈도 부부 그만하고 각자 행복 찾아가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김대리한테 가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해. 남편은 입을 뻐끔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준혁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혁아, 나 이혼할 거야. 너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전송 버튼을 누르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핸들을 다시 잡았다.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지저분했다. 남편은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발악을 했고 아이들 양육권 문제로도 시끄러웠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불륜 증거를 들이밀며 끝까지 싸웠다. 준혁이가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는 나서지 않고 묵묵히 나를 응원해 주었다. 결국 나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아냈고 아이들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왔다. 나는 평소 꿈꿔왔던 작은 플라워 카페를 열었다. 수진의 정원. 내 이름을 건 가게였다. 새벽 시장 가서 꽃을 떼오고 커피를 내리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엄마 가게 너무 예쁘다. 대학생이 된 딸아이가 카페에 놀러와 엄지를 치켜 세웠다. 아이들도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활기를 되찾은 엄마의 모습을 보며 응원해 주었다. 남편? 아니, 전 남편 소식은 들었다. 김대리와 재혼했지만 얼마 안 가 이혼했다고 한다. 젊은 여자가 돈 없는 이혼남을 데리고 살 리 없었다. 쌤통이다. 나는 커피 향을 맡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 보였다. 나도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웃어 보였다. 행복하다.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온전한 박수진으로 사는 살.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내 인생의 봄날은 지금부터였다.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오후였다. 손님이 뜸해진 틈을 탁꽃을 다듬고 있었다. 딸랑. 종소리가 울리며 문이 열렸다.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들자 낯익은 실루엣이 서 있었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준혁이었다. 그의 손에는 붉은 장미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꽃 사러 왔는데요. 사장님이 제일 예쁜 꽃으로 주세요. 그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1년 만이었다. 내 이혼 소송이 끝나고 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는 나를 기다려 주었다.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한 발 물러서서
지켜봐 주었던 그의 배려가 고마웠다. 여기 제일 예쁜 꽃 있잖아요. 나는 장미 꽃다발을 받아들며 웃었다. 잘 지냈어? 응. 너는? 나야 뭐. 너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지. 그가 성큼성큼 다가와 나를 안았다. 빗물 냄새와 커피 향 그리고 그만의 포근한 채취가 나를 감쌌다. 수진아, 이제 우리 진짜 연애하자. 숨기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당당하게. 내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다. 20년 전 풋사랑도 1년 전 위험했던 일탈도 아닌 진짜 어른의 사랑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응, 좋아. 나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떠 있었다. 우리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돌고 돌아 다시 만난 인연. 이제는 놓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의 두 번째 챕터가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었다.